안녕하세요. 저는 민보미 변호사고요.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투자 심사역을 위한 주주총회 실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곧 3월을 앞두고 있는데요. 3월이 되면 사실 심사역분들이 가장 바쁜 시즌이 돌아오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아마 주주총회들, 포트폴리오사 주주총회들이 몰려 있으실 텐데요. 그때 심사역의 입장에서는 주주총회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 절차와 준수해야 하는 내용들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목차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주식회사는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장 본격적인 내용이죠. 주주총회 어떻게 프로세스를 통해서 해야 되는지 투자자 사전 동의부터 등기하는 내용까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런 주주총회 결의에 있어서 일정한 하자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주주인 투자자로서는 어떤 절차들을 할 수 있는지 그 구제 방안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네 번째는 이제 심사역이 주주총회에 참석했을 때 아니면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았을 때 생각하는 궁금한 내용들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입니다. 주식회사의 기관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주주들이 모여서 함께 의결하는 주주총회라는 기관을 당연히 필수 불가결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인데 주주총회가 없다라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절차에 따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 주주총회에서는 주주들이 모여서 어떤 의결을 하냐 하면 보통은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요. 이제 주식회사의 주주와 관련된 내용이나 아니면 조직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주로 의결을 하는 기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이런 이사들이 모여서 의결하는 기구가 바로 이사회입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요,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고 감사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을 수 있어서 주주총회 외에 이사회랑 감사는 이제 별도로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모여진 주주총회를 통해서 선임된 이사들이 모여서 의결하는 기구가 이사회로, 이 이사회는 주로 이제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내용들에 관해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사회를 대표하는 기관이 바로 대표이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는 내용과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되는 내용은 법률과 정관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주주총회 프로세스에 관해서 내용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자 사전 동의 사항 어떤 게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사회가 있다면 이사회를 개최하고 의사록을 작성해서 보관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주주총회 소집을 알려주는 통지의 절차가 있고요. 네 번째는 실제 주주총회를 열어서 개최해서 이거에 관한 의결을 받으시는 절차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등기 절차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일련의 프로세스에 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이 투자자 사전 동의 사항인데요. 우리 투자 계약서에 보면 경영 사항에 대한 동의권, 협의권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일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투자자와 상의하거나 동의하거나 협의해야 한다는 절차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역 입장에서는 이번에 회사가 올리려고 하는 안건들이 혹시 투자자 사전 동의 사항이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투자계약서에서 보통 이사회나 주주총회 아니면 시행일을 기준으로 며칠 전까지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절차들을 반드시 준수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셔야 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회사 투자받은 기업이 이제 투자자인 우리한테 주주 서면 동의서라는 내용으로 이런 내용들, 사전 동의 사항들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십사라는 내용을 보내시게 될 텐데요. 이때는 내부적으로 이 동의 안건을 동의하는 게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신 후에 찬반을 결정하셔서 회사에 전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사회를 개최하고 의사록을 작성하는 업무를 하셔야 합니다.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는 회사라면요. 주주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반드시
이사회가 먼저 개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결정을 하는 기관이 바로 이사회이기 때문인데요.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회사라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소집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사회를 통해서 주주총회에 어떤 내용들을 결정을 하냐라고 보시면 일시 언제 열지, 그리고 어디에서 개최할지, 그리고 어떤 의안을 상정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사회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사회는 서면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게 우리 통설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화상으로 회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회 멤버들이 서면으로 결의하는 것은 나중에 주주총회 결의 하자에 대해서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화상회의 아니면 직접 모여서 회의를 하셔야 된다는 점에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런 이사회를 통해서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그리고 의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사회가 개최되었다면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해서 보관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하자 부분을 다툴 때 이렇게 개최 없이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소집된 주주총회의 결의는 나중에 주주들이 하자로 다툴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때문에 이사회는 반드시 개최하시고 의사록을 작성해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 절차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심사역으로 일을 하시다 보면 매월 3월 초부터 중순까지는 굉장히 많은 소집 통지를 아마 우편으로 받으실 거예요. 그 소집 통지들이 회사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통지 대상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명의개설가 완료된 주주만 통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주 거래가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사의 주주 명부에 이름이 등재되지 않았다면 사실 원칙적으로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을 수 없는 주주에 해당하게 되십니다. 따라서 구주 거래가 이루어지셨다면 반드시 주주 명부에 명의 개설을 요청하셔서 이름의 등재를 반드시 해두실 것을 권고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통지의 방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개별적으로 서면 통지를 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한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일일이 통지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1%의 이하의 주주에 대해서는 공고로 가름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별도로 구비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주주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전자문서로 보낸다라고 하시면 회사한테 서면으로 통지해 주실 것을 요청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로는 통지 기간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주주총회 개최로부터 2주 전에 통지를 발송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이 부분을 도달주의가 아닌 발송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2주 전에 발송을 하였다면 실제 주주에게 언제 도달하는지까지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2주 전에 발송을 할 때 이 2주의 의미가요. 실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날과 통지하는 날 사이에 14일의 간격을 둘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주주총회를 3월 16일에 개최를 하고자 하는 회사라면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3월 1일에 발송해야 그 둘 사이의 간격에 14일의 날짜가 들어오게 되겠죠. 3월 1일까지는 발송을 해야 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특칙을 두고 있는데요. 바로 14일이 아닌 10일 전까지만 통지를 발송하면 된다라는 특례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주총회를 소집하면서 일시와 장소를 기재해서 소집 통지를 하게 되는데 일시는 어떻게 정해야 하냐라고 하면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본점 소재지 또는 인접한 곳에서 개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오히려 지방으로 좀 본점 주소지를 이전해 둔 곳들이 있을 텐데요.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시에는 정관 개정을 통해서 서울에서 개최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두셔야 한다는 점에서 한 번 더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개최하는 시간에는 상식에 부합하도록 정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뭐 개최하는 시간이 새벽 2시에 한다던가 새벽 5시에 한다던가 하는 식의 방법으로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시간이라면 문제가 되고요. 업무 관련된 시간 9시부터 6시 정도 사이에 개최를 하신다면 크게 문제 없는 조항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장소와 관련돼서 일반적이진 않지만 가끔씩 문제되는 게 혹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되는 장소에서 개최를 하여야 하는 경우들이 문제되는데 이 경우에도 사실은 모두가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장소 개최는 좀 위법하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할 때 또한 목적사항, 안건에 대해서 같이 통보하게 되어 있죠. 결의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제목으로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사 선임의 건, 아니면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건, 이런 식으로 그 건 제목으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의결하겠다 정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발송해 주시면 되는데, 다만 주주총회의 경우에 일반 결의가 아닌 특별한 결의, 특별 결의를 통해서 의결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안건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제목만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의안의 요령, 즉 어떻게 변경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정관 변경의 건이 그러한데요. 정관 변경은 우리 상법에서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통해서 변경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정관 변경의 건이라고만 보내시면 안 되고요. 그 별첨 등을 통해서 정관을 어떻게 변경할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시는 방법으로 기재를 하시는 게 타당합니다. 또한 우리 스톡옵션 부여의 건도 유사한데요. 이제 상법에서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통해서 스톡옵션 부여의 건을 정해라 라고 되어 있고,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에도 스톡옵션 부여의 건이라고 단순하게 제목만 기재하시는 게 아니라 부여 대상자나 부여 수량 등도 함께 기재를 별첨으로 해주셔야 이제 목적사항을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신 것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예시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회사 이름과 정기주총인지 임시주총인지에 대한 내용들에 관한 설명들이 나오고요. 일시와 장소가 기재되어 있고, 우리가 이번 주총을 통해서 어떤 안건을 보고하고 어떤 안건을 의결할지에 관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심사역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한번 받아보시고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찬성할지 반대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관련해서 이제 정기 주총을 개최할 때 이제 3월에 열리게 될 정기 주주총회에서 반드시 의결해야 되는 안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무제표를 승인하거나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안건인데요. 이제 승인인지 보고인지 여부는 회사의 정관을 보고 결정하셔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안건과 영업보고서 보고의 건은 반드시 정기 주총을 통해서 의결을 받으셔야 되는 안건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회사가 이번에 정기 주총을 개최한다고 하면서 이 안건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회사한테 한번 안내를 통해서 반드시 필요한 안건이다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주총이라는 게 한번 개최하고 소집 통지를 하고 개최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김에 한꺼번에 처리하면 좋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에 관해서는 상법에서는 정관에서 정하거나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정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업무상 굉장히 많은 회사의 정관들을 보지만 실제 회사의 정관에서 이사나 감사의 보수에 관해서 정하고 있는 정관은 거의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사나 감사의 보수 한도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정하셔야 되고요. 이게 매년 주주총회를 통해서 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 주총을 통해서 의결된 감사와 이사의 보수 한도는 전년도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매 기마다 다시 정하셔야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스타트업 초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사의 보수 한도의 건을 그 안건으로 올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심사역이 안내를 통해서 안건으로 올리도록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회사의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이제 이사나 감사의 그 임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혹시나 임기 만료가 목전에 있는 경우에는 중임이나 선임의 결의도 함께 하시면 편리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스톡옵션 부여의 건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안입니다. 따라서 주주총회를 한번 열 때 같이 안건으로 올려서 처리하면 좀 편안한 안건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관 변경도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건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정기주총에 대한 필수 의안, 그리고 함께 챙기면 좋은 의안들을 설명드렸는데, 이에 앞서서 확인하셔야 되는 게 바로 정관입니다. 주주총회 소집과 관련돼서 이사회나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이 상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장기로 되어 있는 정관들이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고요. 주주총회 소집 장소와 관련돼서도 혹시나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내용들이 있지는 않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일반 결의나 특별 결의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 결의와 특별 결의 요건이 있지만 가끔씩은 회사의 정관을 통해서 나는 이것보단 좀 더 가중할 거야 라는 내용의 정관을 두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혹시나 더 가중된 요건들이 있지는 않은지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뒤에서 살펴볼 내용이기는 한데 주주총회는 서면 투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면 투표가 가능한지 여부는 회사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회사의 정관상 서면 투표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고요.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무제표를 승인할지 아니면 보고할지에 관해서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같이 보면서 그 안건을 같이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에 대한 주주총회 특징칙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투자한 대부분의 회사는 아마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에 해당될 확률이 꽤나 높을 텐데요. 이때 내가 투자를 20억 했는데 어떻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투자한 금액은 발행 가격을 기준으로 투자를 한 금액이고요. 상법에서 말하는 자본금을 산정할 때 금액은 다 액면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사 법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법인 등기부 등본에 자본금의 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자본금의 액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이 회사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칙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앞서 살펴본 대로 소집 기간에서 특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일반 회사의 경우에는 2주 전에 소집 통지를 하셔야 하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를 발송하거나 전자문서를 통한 통지를 발송함으로써 이걸 준수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편안한 방법으로는 소집 방법에서 특례가 있습니다. 이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소집 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요. 서면에 의한 결의로서 주주총회 결의를 가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해서 주주 전원이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서면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까지 있어서 굉장히 주주총회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상법에서는 사실은 주식회사라는 제도하에서 굉장히 큰 상장회사도 주식회사라는 제도로 묶여 있고요. 사실 어제 막 설립한 스타트업도 주식회사라는 법리 하에서 이제 같이 다루어지다 보니까 이 두 가지 회사를 같은 주주총회라는 법리 하에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했더니 좀 부적절한 방법이 부적당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사는 일반 상법을 따르되 이렇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작은 회사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주주들이 마침 모인 김에 오늘 우리 소집 절차 없이 주주총회 개최합시다라는 게 전원이 동의한다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하는 굉장히 편리한 절차들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총 소집 통지를 받으시다 보면 가끔씩 소집 절차 생략 및 기간 단축 동의서라는 제목으로 아마 문서들을 꽤나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회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회사는 2주, 그리고 그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에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회사가 발송하여야 되는데 때때로 이런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회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주 전원의 동의하에 내가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한 동의를 통해서 그 절차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서 소집 절차 생략 및 기간 단축 동의를 보내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주한테 주어진 기간을 이제 포기하시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동의를 해주시되 또 주주 입장에서는 그 10일의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부동의하시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 전원 서면 결의서라는 내용의 서면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본금 10억 원 미만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주주 전원이 서면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주총에 가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 때문에 주주가 직접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결의하는 방법으로 주총이 열리기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은 주주가 직접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때 출석을 통지받은 주주가 직접 참석하지 않았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행사할 수 있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VC의 경우가 의결권 대리 행사를 통해서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주주 명부에는 우리가 투자한 펀드나 아니면 고유계정,
회사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텐데요. 대표님이 일일이 다 참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담당하는 포트폴리오의 심사역이 아마 주주총회를 참석하시게 되실 겁니다. 이때 참석하는 심사역은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대리권을 위임받는 그 위임장을 들고 가셔야 되고요. 이렇게 위임을 통해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심사역조차도 이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스타트업의 대표나 임직원을 수임인으로 해서 이제 위임장을 발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때에는 이제 찬성인지 반대인지까지 같이 명시적으로 기재를 해서 발송을 하시는 게 타당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서면 투표의 방법입니다. 이때는 주주총회는 실제 개최가 될 겁니다. 다만 주주가 주주총회 개최 이전까지 서면을 통해서 찬성이나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실제 참석하지 않고 서면을 통한 투표가 가능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 서면 투표가 가능한지 여부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회사의 정관에서 이 회사의 주총을 할 때 서면 투표가 가능한지 아니면 서면 투표가 불가능한지가 아마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서면결입니다. 이때는 서면 투표하고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게 서면 투표는 주총은 실제 열리지만 내가 그때 의사결정을 미리 서면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서면 결의는 주총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이 모여서 의결하는 절차가 없이 서면에 의한 결의로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모든 회사가 다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서면 결의가 가능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으실 때 뒤에 몇 가지 첨부 서류들을 아마 받으시게 되실 텐데요. 그 첨부 서류에 관한 내용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기 주주총회 참석장입니다. 이건 주주가 직접 참석하게 됐을 때 내가 회사 회의 편의를 위해서 몇 주를 보유한 주주가 참석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작성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심사역이 위임장을 발부받아서 가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두 번째 가운데에 따라서 위임장을 들고 가시게 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대리인으로 심사역 이름 기재하시고요. 실제 이거에 대해서 위임하는 펀드나 보유 계정이 위임하고 있다라고 해서 도장 같이 받아서 위임장 들고 가시면 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면 투표가 정관상 가능하다면 뒤에 서면 투표로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찬반 투표를 해달라라고 올 텐데요. 실제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투표를 하실 경우에는 서면 투표 용지에 기입하셔서 회사에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주총회와 관련돼서 이제 프로세스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주 명부에 심사역 개인의 이름이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심사역의 출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리인을 증명하는 그 위임장을 발부받아 가셔야 합니다. 이때 대리권 증명 서면은 판례에 따르면 팩스본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본을 반드시 회사에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회사가 우리가 제출하는 위임장 외에 별도로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의 행위는 위법하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 또한 그 주주총회 과정에서 의결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좀 구체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임원에 대해서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실 수 있고요. 관련돼서 질문을 미리 준비해 가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는 과정에서 가끔씩 이제 안건을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시거나 이 안건은 필요가 없어서 철회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근데 추가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주주총회 소집 통지 절차를 지키지 못했고 또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역 개인의 입장에서는 우리 펀드나 회사로부터 위임에 관한 의결권 위임에 관한 위임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동의를 해주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시 주주총회를 빨리 소집하시는 방법으로 안건으로 처리하셔라 라고 안내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안건을 철회하겠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요, 기본적으로 회사가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철회는 동의해 주셔도 무방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의결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률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거수, 기립, 기명투표 등의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 가끔씩 심사역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의사봉을 땅땅땅 3번 두드려야만 주주총회가 성립한 거냐?
라는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의사봉은 그 장소를 좀 더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 관리할 목적으로 땅땅땅이라고 치면서 하나의 안건을 끝났음을 표기하는 거에 불과하고, 우리 법에서는 안건 통과 시에 의사봉을 반드시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봉은 없어도 무방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주주총회와 관련돼서 이제 결의 요건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일반 결의와 특별 결의가 있다는 건 아마 심사역으로 계시면 잘 이해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 이 일반 결의와 특별 결의의 요건이 아주 우리가 쓰는 요건이랑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암기를 해두셔야 이게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일반 결의는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에 과반수가 찬성하면서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이 찬성함으로써 가결시킬 수 있는 의결 정족수를 의미합니다. 또한 특별 결의는요,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가 찬성하면서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이 함께 찬성하는 의결 정족수를 맞춰야만 특별 결의 요건을 맞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관을 통해서 이것보다 조금 더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안건 요건에 대해서 가중하고 있는 정관이 있는지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 살펴볼게요. 이사의 선임 결의는 일반적으로는 주주총회 일반 결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가 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면서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보냈고, 실제 주주분들이 모여서 이제 안건을 결의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총 발행 주식의 23%가 모여 있다라는 걸 한번 예상해 보세요. 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을까요?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아직 23%밖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출석한 주주가 전원이 찬성한다 하더라도 두 번째 요건을 맞추지 못해서 이 경우에는 가결시킬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서면 투표도 가능하고요.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면과 이때는 참고 자료들을 통해서 실제 가지 않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첨부 서류들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이 경우에는 의결권을 제한받는다라고 하는데요. 먼저 특별 이해관계에 있는 소유 주식입니다. 어떤 올라간 안건과 관련돼서 특별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주식을 가진 주주다라고 한다면 그 주주가 가진 주식에 대해서는 그 안건에 한해서는 의결권을 제한받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감사 선임에 있어서는 3% 룰이 적용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무리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가진 주식의 3%만 감사 선임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주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감사의 역할을 살펴보면 이사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는 게 주요 업무일 겁니다. 근데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인 주주가 이사도 내가 선임하고 감사도 내가 선임한다면 실질적으로 한 명의 주주가 다 자선임을 하게 됨으로써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는 그 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그 자기가 가진 주식의 모든 지분을 가지고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주식에서 3%에 한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사안이 주주총회 일반 결의 사안이고 어떤 사안이 주주총회 특별 결의 사안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되어 있고요. 정관에서 조금 더 가중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사, 감사, 청산인의 선임과 임원 보수의 결정, 그리고 재무제표의 승인, 이익의 배당 등은 일반 결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 결의는요, 조금 더 주주의 이해관계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안건이기 때문에 좀 주주들을 일반 결의보다는 가중된 안건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정관을 변경하거나 영업을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에 양도하거나 영업의 전부의 임대나 경영위임, 스톡옵션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사 또는 감사를 해임하거나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회사를 합병하거나 분할하거나 해산하거나 주식을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하는 경우, 주식을 분할하는 경우, 주식의 할인 발행 등은 우리 특별 결의를 통해서 의결해라 라고 정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주주총회가 개최되었다면 이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거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엔 등기하는 절차가 필요하신데요. 먼저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부터 보면 의안의 내용과 결의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함으로써 이제
작성되게 되고요. 본점에 반드시 비치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주총회 안건 중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등기까지 변경해야 되는 안건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임원의 선임과 중임이 그러하고요. 임원의 등기는 이제 그 임기들을 등기부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선임하셨거나 아니면 중임하셨다면 주주총회 이후에 등기 변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관을 변경한 내용 중에 등기와 관련된 목적이나 상호, 액면가 등을 변경하는 정관 변경 결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은 등기를 통해 공시되셔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한 번 더 등기 변경 절차를 요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등기 변경 사항의 경우에는 공증인의 공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공증인이 공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출석 공증입니다. 공증 변호사님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셔서 내용을 확인하고 공증해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때는 변호사님이 직접 출석을 해서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출석 공정을 거의 활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공증인에게 등기를 변경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고요. 이제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이런 위임장 제출을 통해서 이제 공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한테 아마 공증용 위임장에 도장을 찍어달라라는 요청을 받으실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 등기 변경 사항 중에 어떤 내용 때문에 하는 건지 한번 확인하시면 좋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들을 맞춰서 제공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주주총회 결의 하자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주총회가 개최가 됐지만 그 절차나 내용에 문제가 있을 때 투자자인 우리가 어떻게 다퉈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경미한 내용상 하자가 있을 때는 이제 주주총회 결의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임원을 선임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고 그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주주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한 3년 정도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주주총회에 내가 소집 통지를 못 받았다라고 하면서 다투게 된다면 이 임원 선임 결의부터 시작해서 이 임원이 했던 모든 업무가 다 무효나 취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법에서는 이제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송에 대해서는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만 제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제소 기간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도 이사, 감사, 주주로 한정되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주총회 결의가 너무나 중대한 절차상 내용이거나 아니면 내용상 너무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라고 봐서 도저히 이걸 묵과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결의 취소가 아니라 결의 무효나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요. 이제 사유는 이제 대부분의 주주가 아닌 자들끼리 모여서 결의를 했다거나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서 도저히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사정만 해당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제소 기간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주주총회 관련돼서 심사역으로 주주총회를 참석하는 소집 통지를 받았거나 아니면 이제 주주총회 실제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좀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셨던 것들을 모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주총회를 갔더니 주주총회에서 갑자기 연기를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멈추고 다음에 다시 연다, 속행한다라고 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주주총회에서는 회의를 속행하거나 연기를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별도의 소집 절차 없이 다시 계속회나 연기회를 개최함으로써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재무제표를 반드시 사전에 제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에 반드시 재무제표를 기재해서 보내는 건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상법에서는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부터 본점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미리 회사를 방문하셔서 재무제표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 단축 동의서는 대체 왜 받는 건지에 대해서도 또 궁금해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앞서 설명드리기는 했지만 이제 주주한테 부여된 기간을 회사가 준수하지 못하게 됐을 때, 예를 들면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10일 전에 보내서 주주한테 10일이라는 기간을 부여해야 되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그 10일을 부여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주주 전원으로부터 기간을 단축하는 동의를 받음으로써 이런 하자가,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요, 위임장을 제출했는데 왜 공증용 위임장은 또 달라고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주총회 소집에 참석하기 위해서 발부받는 위임장은 이제 소집과 관련된 참석과 관련된 위임장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총회의 일정한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등기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 등기에 필요한 서류로 이제 공증인에게 제공하는 위임장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서면 결의는 뭐고 또 서면 투표는 뭔지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보시면 서면 결의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주주들이 서면으로 찬성 반대를 표시함으로써 실제 주주총회는 없지만 주주총회가 개최된 것처럼 하는 게 서면 결의라면요. 서면 투표는 주주총회는 개최하지만 그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을 통해서 찬성이나 반대하는 투표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서면 결의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서면 투표는 회사의 정관에서 서면 투표가 가능하다라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종류 주주총회는 언제 개최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가끔씩 이제 심사역으로 일하시다 보면 일반 주주총회 외에 종류 주주들이 모여서 하는 종류 주주총회를 개최한다라는 연락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회사가 종류 주식을 발행했고 어떤 결의를 하려고 할 때 종류 주식의 주주들에게 손해를 미치는 어떤 결의를 하려고 한다면 이때는 일반적으로 개최하는 주주총회와는 별도로 종류 주주들끼리 모여서 하는 종류 주주총회 개최가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로 좀 살펴보면요. 이제 사전 서면 동의를 요청할 때 가끔씩 어떤 내용은 동의하고 어떤 내용은 동의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심사역분들이 있어서 만들어진 질문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 어떤 관점에서 동의 여부를 판단하면 좋은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전 서면 동의사항으로 요청한 내용들이 회사한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고요. 또한 투자자인 주주로서 우리한테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톡옵션 부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회사가 이제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굉장히 저가로 많은 수량을 베스팅 없이 일시에 발행할 수 있도록 부여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인지, 또한 이러한 스톡옵션을 통해서 실제 회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미리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스톡옵션을 베스팅을 둬라라고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또한 회사가 자회사에 대해서 금전적 대여를 시행한다라고 한다면 이 자회사에 대한 대여가 우리 회사 입장, 투자한 포트폴리오사 입장에서는 필요한 내용인지, 적절한 이자는 지급받는 것인지 하는 내용들, 담보나 이자나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질의해 드리고 또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 질문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주주총회 안건을 검토하는 별도의 좀 기준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명확하게 뭐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는 전년도 안건이랑 비교하면서 검토를 해보시고 질문사항도 미리 준비하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에는 이사의 보수 한도를 1억 원으로 의결받았던 회사가 올해 안건을 올릴 때 이사의 보수 한도를 10억 원으로 올린다라고 한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미리 좀 회사에 확인을 하셔도 좋고요. 미리 확인하는 절차가 어렵다면 주주총회 당일에 출석해서 질문하시는 방법으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이제 주주총회 안건 변경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이제 주주총회 안건의 추가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소집 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심사역의 입장에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위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안건을 추가하고 그거에 대해서 가결하는 의사결정을 해주시기는 좀 어렵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이 안건을 올리지 않고 철회할게요 라고 한다면 절차를 준수하였다는 전제하에서 철회에 대한 동의는 가능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안건을 조금 수정해 볼게요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 수정의 목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심사역이 판단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수정도 주주총회를 재개최해서 올리도록 안내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3월에 아마 우리 주주총회를 다니시려면 좀 바쁘고 어려우신 상황들이 있으실 텐데 사실 제가 스타트업을 상대로 일을 해보면 정말 영세하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사역으로 있으면서 우리는 여러 개의 회사를 경험하지만 스타트업은 사실은 그 하나의 회사에서 주주총회를 열기 때문에 실제로 잘 몰라서 준수하지 못하는 절차들이 꽤나 많습니다. 심사역이 이 완벽한 절차를 좀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투자한 회사한테 안내를 하고 또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번 주주총회 관련된 프로세스를 익히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